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차민준은 1년에 단 하루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유령이 되었다. 그는 소속사의 철통 같은 감시를 따돌리고 파파라치의 집요한 추적을 비웃으며 오직 그만이 아는 시간과 장소를 향해 사라졌다. 그의 매니저조차도 그가 매년 8월 27일이 되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목적지는 남해의 한적한 해안가 마을에 위치한 작은 공동묘지였다. 화려한 스타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소박하고 쓸쓸한 풍경. 그는 익숙하게 묘지 가장 안쪽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봉분 앞에 섰다. 서연이 여기에 잠들다. 비석에는 이름 석자 외에는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 그는 준비해온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아주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다. 30년,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시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속 시간은 30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다. 그의 첫사랑. 서연이 그의 모든 것이었던 여자. 그는 눈을 감았다. 귓게는 파도 소리와 함께 30년 전에 앳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민준아, 정말 배우가 될 거야. 맨날 라면만 먹게 될지도 몰라. 그래도 좋아. 내가 무대 위에 서면 너는 맨 앞자리에 앉아 나를 위한 희곡을 써줘. 약속해. 바보 같기는. 좋아. 약속할게.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줄게. 바로 우리 이야기처럼. 여름날의 해변, 부서지는 파도, 그리고 수줍게 웃던 그녀의 얼굴.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는 가난한 연극배우 지망생이었고 그녀는 작은 어촌 마을의 수줍은 문학소녀였다. 그들은 세상의 전부를 가진 것처럼 행복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짧았다. 그녀는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빗길 교통사고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들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내렸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그녀가 탄 버스를 들이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는 단 한 번도 그 결론을 믿은 적이 없었다. 그의 기억 속 마지막 연희의 모습은 사고 전날 밤 그와 함께 도망치기로 약속하며 설레던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런 그녀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의 그는 아무런 힘도 없는 가난한 청년이었다. 그녀의 오빠이자 유일한 가족이었던 서태환은 슬픔에 잠긴 그를 문전박대했다. 너 같은 놈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과거를 통째로 도둑맞았다. 지난 30년간 그는 연기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그는 연기를 하는 동안에만 연희를 잃은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그의 깊은 슬픔은 그의 연기에 독특한 페이소스를 부여했고 대중은 그의 그런 모습에 열광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가 되었다. 돈과 명예 모든 것을 얻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는 매년 이날이 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을 찾았다. 세상과 단절된 이 작은 무덤 앞에서 그는 비로소 가면을 벗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영화를 찍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마치 그녀가 여전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듯이. 연희야, 나왔어. 그의 목소리는 바닷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올해는 당신을 닮은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찍었어. 사람들은 내 연기가 최고였다고들 하더군. 바보들. 그건 연기가 아니었는데 그냥 당신을 다시 한번 사랑했던 것뿐인데. 그는 무덤 옆에 주저앉았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마치 30년 전 그날처럼 세상을 슬프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늘 그랬듯이 밤이 깊어질 때까지 이곳에 머무르다 떠날 생각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30년간의 고요한 의식은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의 등장으로 깨지게 될 터였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멈춰버렸던 시간이 곧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열쇠를 바로 서연이의 피를 이어받은 한 낯선 소녀가 쥐고 있다는 것을 차민준이 30년의 회한에 잠겨있을 때였다. 그의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순간적으로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켰다. 맹수와도 같은 기자들, 혹은 그의 사생활을 파고들려는 누군가가 기어이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재빨리 슬픔의 가면을 벗고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차민준의 무심하고 차가운 얼굴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뒤에 서 있는 것은 카메라를 든 기자가 아니었다.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맑고 앳된 얼굴의 한 여대생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그가 가져온 국화꽃과 같은 하얀 소국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소녀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민주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누구시죠? 저는 김하윤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서연이 할머니의 손녀예요. 손녀. 그 한마디는 천둥소리가 되어 민준의 고요했던 세상에 내리꽂혔다.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손녀라고 그럴 리가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이는 연희와 함께 죽었다고 들었다. 지난 30년간 그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민준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아니에요. 여기가 맞아요. 혜우는 그의 충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해맑게 대답했다. 사실 저는 할머니를 뵌 적이 없어요. 엄마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엄마는 할머니의 딸이었고요. 저는 그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제 뿌리를, 할머니의 흔적을 찾아보고 싶어서 이곳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이 30년간 쌓아온 슬픔의 성벽을 부수는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의 심장을 내리쳤다. 아이가 살아있었다. 연희의 아이가, 그의 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 또 다른 아이를 낳았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소녀는 그의 핏줄, 그의 손녀였다. 민주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비석에 몸을 기댔다. 왜 아무도 내게, 네,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는 가까스로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이 엄청난 진실 앞에서 섣불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다. 30년의 세월 속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혜우는 자신의 꽃을 묘비 앞에 내려놓고 비석에 새겨진 할머니의 이름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아저씨는 할머니와 아는 사이셨나 봐요. 혜운이 물었다. 그녀는 그가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차민준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지만 영리하게도 그 사실을 입에 담지 않았다. 네, 아주 오래전에. 그렇구나. 혜운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민준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가방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20살 시절의 서연이, 그녀의 할머니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 속 할머니의 얼굴과 눈앞에 늙은 배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여는 운명과도 같은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상하네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아저씨의 눈빛이 왠지 저희 할머니 마지막 사진 속 모습이랑 닮았네요. 아주 많이 슬퍼 보여요. 그 순수한 한마디는 그 어떤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민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30년간 그의 슬픔을 알아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그의 성공과 명예만을 보았다. 하지만 오늘 처음 만난 이 낯선 소녀가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핏줄이 서로를 알아보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끌림이었다. 그날 이후
민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연희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진실의 열쇠를 바로 이 소녀, 자신의 손녀가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렬하게 그를 사로잡았다. 김혜운과의 만남 이후 차민준의 30년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는 서울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지 못한 채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혔다. 그에게 손녀가 있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 그리고 그녀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 아저씨의 눈빛이 저희 할머니 마지막 사진 속 모습이랑 닮았네요. 그 말은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심었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이자 해결사인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변호사, 나 차민준이네. 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30년 전 사건 파일을 하나 찾아주게. 서연희라는 여자가 죽었던 남해안 국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일세. 공식적인 경찰 기록뿐만 아니라 당시 관련된 모든 자료, 증인, 뭐든 좋아. 샅샅이 뒤져서 내게 가져와 주게. 최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가 알던 차민준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외부에 드러내기를 극도로 꺼리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30년 전의 낡은 사건을 다시 파헤치려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형님,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가 들든 상관없네. 최대한 빨리 민준이 과거의 문을 두드리는 동안 김하은 역시 자신의 뿌리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녀는 언론학과 학생이었다. 기자의 본능이 할머니의 무덤에서 만난 대배우의 슬픈 눈빛 뒤에 거대한 스토리가 숨어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먼저 어머니가 남긴 유품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릴 적 입양되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즉 서연희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랐다고 했다. 해우는 낡은 앨범 속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20살의 앳된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차민준과 함께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뒤에는 나의 영원한 무대, 나의 영원한 관객에게 연희가 라고 쓰여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길러주었던, 지금은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먼 친척 할머니 댁을 찾아갔다. 할머니, 혹시 서연희 할머니에 대해서 아시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평소 그녀를 방이던 노부부의 얼굴이 그 이름이 나오자 순간 굳어졌다. 얘야, 지난 일은 못하러 들추려고 하니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저 비극적인 사고였을 뿐이야. 네 할머니도 하늘에서 네가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랄 게다. 그들의 회피하는 듯한 태도는 오히려 해운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럼 할머니의 오빠 서태환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아세요? 그 이름이 나오자 노부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명백한 공포의 그림자를 해운은 놓치지 않았다. 그분은 아주 무서운 분이셨지. 할아버지가 나지막이 말했다. 연희가 죽은 후에 그분이 모든 것을 처리했어. 장례식도 입양 절차도. 그분 앞에서는 누구도 감히 다른 말을 꺼내지 못했지. 며칠 뒤 최 변호사가 민준에게 30년 전의 사건 파일을 가져왔다. 민준은 자신의 서재에서 먼지 쌓인 서류들을 펼쳐놓았다. 공식 보고서는 그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빗길 과속 트럭의 중앙선 침범, 버스 추돌, 운전기사와 승객 몇 명 사망, 그중 한 명이 서연희. 하지만 보고서는 이상할 정도로 얇았다. 이상합니다. 형님, 최 변호사가 말했다. 사망자가 여러 명 나온 대형 사고인데도 추가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고를 유발한 트럭 운전사는 현장에서 도주했는데 결국 잡히지 않고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 장, 사건을 종결시킨 담당 형사의 이름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아래 찍힌 당시 관할 경찰서장의 직인. 그는 그 이름들을 잊지 않기 위해 머릿속에 새겼다. 의심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확신이 되어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연희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계획되고 은폐된 살인이었다. 같은 시각, 해우는 낡은 앨범 속 할머니의 장례식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사진 한쪽 구석 슬픔에 잠긴 조문객들 뒤로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한 젊은 남자의 모습. 친척 할머니가 무서운 분이라고 했던 할머니의 오빠. 서태환이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이 모든 비극을 지휘하고 있는 연출가처럼 보였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차민준과 김하우는 30년간 굳게 닫혀 있던 진실의 문고리를 함께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괴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태환 회장의 제국은 침묵과 통제 위에 세워져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인 그는 자신의 완벽한 성체에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의 사무실은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마철로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들었다. 그의 감시망은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여동생 서연희의 무덤까지도 뻗어 있었다. 차민준과 김혜운의 만남은 거의 실시간으로 그의 책상 위 모니터에 보고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모니터 속 두 사람의 사진을 말없이 응시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깊은 슬픔을 간직한 채 서 있는 늙은 배우,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는 여동생의 젊은 시절을 기묘하게 닮아있는 낯선 손녀. 30년의 침묵이 깨졌군. 그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성가심과 지독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비서실장, 윤 실장을 호출했다. 배우놈이 과거를 파헤치고 있어. 그리고 손녀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나타났고 그는 윤 실장에게 두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나는 소란을 좋아하지 않네. 조용히, 그리고 깨끗하게 처리하는 걸 선호하지. 그들에게 각자의 자리가 어디인지 주제 파악을 시켜주게. 흔적은 남기지 마. 조용한 경고로 충분해. 윤 실장은 감정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그의 사무실을 나섰다. 그림자 속의 왕은 그렇게 자신의 첫 번째 말을 움직였다. 며칠 뒤 차민준은 자신의 소속사 대표와 심각한 얼굴로 마주 앉아 있었다. 그의 차기작으로 거의 확정되었던, 그가 지난 몇 년간 공들여 준비해온 영화 프로젝트에 거대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죄송합니다. 형님. 대표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메인 투자사에서 갑자기 투자 철회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요. 지금 다른 투자사를 급하게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화계에서 차민준이라는 이름은 흥행 보증수표였다. 그런 그의 프로젝트에서 이유 없이 투자가 철회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민준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경고였다. 서태환, 그가 30년 만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김하운 역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고 있었다. 그녀가 지원했던 해외 연수 장학생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은 최종 후보까지 올랐지만 마지막 순간에 탈락했다. 그녀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던 지도 교수님은 갑자기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혜은아, 교수님은 그녀의 눈을 피하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내 졸업 논문 주제 말이다. 서연희 작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대중적인 주제로 바꾸는 게 어떻겠니? 너무 민감한 주제는 학생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혜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그토록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했는지. 서태환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거대한 힘이 이제 자신의 미래를 옥죄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위협은 두 사람을 위축시키는 대신 오히려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건드린 비밀이 보통의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그날 밤 민주는 수소문 끝에 김혜은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는 공중전화로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김하운 양 되십니까? 저는 얼마 전 당신 할머니의 묘지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혜은의 긴장된 숨소리가 들려왔다.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당신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내일 저녁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의 첫 번째 공식적인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림자 속의 왕이 보낸 경고는 오히려 두 명의 외로운 추적자를 하나의 동맹으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차민준과 김하윤의 첫 번째 만남은 서울의 한적한 인사동 찻집에서 이루어졌다. 창밖으로는 늦가을에 스산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 자신들이 겪었던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차민준의 영화 프로젝트 투자 철회, 그리고 김혜은의 장학금 탈락, 역시 그 사람이었군요. 혜은이 찻잔을 든 차에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의 오빠, 서태환 회장, 단순한 경고가 아닐 걸세. 민준이 말했다. 그의 얼굴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야. 아주 분명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거대한 적의 실체를 확인한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무언가 단서가 필요해요. 혜은이 말했다. 30년 전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언가가요. 민주는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경찰 기록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서태환이라는 괴물의 가면을 벗겨낼 날카로운 칼이 필요했다. 그날 이후 혜은은 다시 한번 자신을 길러주신 친척 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그녀는 가족사 시연구라는 과제를 핑계로 어머니가 남긴 유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겠냐고 부탁했다. 그녀는 먼지 쌓인 창고에서 어머니의 낡은 이민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옷가지들과 그녀의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썼던 책 몇 권이 들어 있었다. 혜은은 실망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손끝에 가방 안쪽에 뜯어진 천 안감 속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감을 뜯어냈다. 그 안에는 비닐에 여러 겹 쌓인 작은 가죽 수첩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서연이 수첩의 첫 장에는 그녀의 할머니 이름이 단정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할머니의 일기장이었다. 혜은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3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녀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할머니의 영혼과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일기장의 첫 부분은 풋풋한 사랑의 기록으로 가득했다. 1995년 3월 12일. 오늘 민준 씨가 내게 시를 읽어주었다. 그의 낮은 목소리로 듣는 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같았다. 그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나는 그의 첫 번째 관객이 될 것이다. 1995년 4월 28일.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우리는 밤새 바닷가를 걸었다. 가난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다. 혜은은 미소 지으며 페이지를 넘겼다. 하지만 일기장의 중반부로 갈수록 분위기는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1995년 6월 5일. 오빠가 민준 씨에 대해 알게 되었다. 오빠의 눈빛이 무서웠다. 그는 민준 씨를 근본도 없는 가난한 연극쟁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내게 다시는 그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다. 가문을 더럽히는 짓이라고 했다. 1995년 7월 16일. 내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 씨의 아이. 나는 너무나도 기뻤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두려웠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오빠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은 공포와 절망, 그리고 필사적인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1995년 8월 25일, 오빠가 나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나는 감옥에 갇혔다. 그는 매일같이 내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한다. 나는 내 아이를, 그리고 나의 사랑을 지켜야만 한다. 1995년 8월 26일, 민준 씨와 마지막으로 몰래 연락이 닿았다. 우리는 내일 밤 함께 도망치기로 했다. 서울을 떠나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우리 셋이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무섭다. 하지만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이 내 안의 두려움보다 더 크다. 내일이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일기였다. 해우는 일기장을 덮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할머니의 죽음은 비극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를 향한 비상을 꿈꾸다. 바로 그 전날 밤 날개가 꺾인 새였다. 그리고 그 날개를 꺾은 사람은 바로 그녀의 오빠, 서태환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수한 호기심으로 과거를 파헤치는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만나본 적 없는 할머니의 도둑맞은 꿈과 빼앗긴 사랑을 되찾아 주어야 할 유일한 증인이자 상속자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차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저씨, 찾은 것 같아요.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요. 김혜운이 가져온 낡은 일기장은 30년간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차민준은 일기장을 읽으며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애써 외면해왔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연희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이었다. 두 사람의 동맹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과거의 추적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30년 묵은 범죄의 진실을 밝혀야 할 공동의 운명을 짊어진 동지였다. 하지만 그들이 진실에 다가갈수록 서태환의 그림자 역시 그들의 목을 향해 조여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위협은 해운에게 먼저 찾아왔다. 그녀를 그토록 지지해 주었던 지도 교수가 어느 날 그녀를 조용히 자신의 연구실로 불렀다. 해운아, 논문 주제 말이다. 서태환 회장 일가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구나. 교수는 그녀의 눈을 피하며 어렵게 말을 이었다. 세상에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는 진실도 있는 법이란다. 그것은 조언이 아니었다. 명백한 압력이자 경고였다. 며칠 뒤 위협은 차민준에게 훨씬 더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찾아왔다. 그는 경기도의 한 대형 촬영 세트에서 자신의 새 영화 클라이맥스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와이어에 매달려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고난도의 액션 장면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민준이 허공으로 몸을 날리는 순간 그의 몸을 지탱하고 있던 와이어 한 가닥이 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끊어졌다. 그의 몸이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촬영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스태프들의 비명 속에서 민준은 가까스로 안전매트 위로 떨어져 큰 부상은 피할 수 있었다. 현장 책임자는 낡은 장비 탓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민준은 보았다. 저 멀리 낯선 스태프 복장을 한 남자가 자신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다가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그날 밤 민준과 해우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들이 우리를 겁주려 하고 있어요. 해운이 말했다. 아니, 민준이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배우의 감성이 아닌 전쟁을 앞둔 지휘관의 냉철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들은 방금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거야. 바로 훌륭한 이야기라는 무기를. 며칠 뒤 차민준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차기작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저의 다음 영화는 제 젊은 시절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슬픈 사랑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는 영화의 시놉시스를 읊기 시작했다. 가난한 무명 배우와 그를 사랑했던 재벌가의 딸, 그들의 사랑을 반대하는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오빠, 그리고 의문의 교통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여주인공. 그것은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30년 전의 진실에 대한 대담한 선전포고였다. 기자회견장의 모든 기자들은 그 이야기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연예계와 재계는 벌집을 쑤신 듯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같은 시각, 자신의 사무실에서 텔레비전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서태환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가 얕보았던 늙은 배우가 감히 자신의 성체를 향해 정면으로 포문을 연 것이다. 조용한 위협은 이제 모두가 지켜보는 공개적인 전쟁으로 변해 있었다. 차민준의 폭탄 선언은 서태환의 제국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여론은 들끓었고 언론은 30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과 서태환 회장 사이의 연관성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서태환은 법무팀을 통해 모든 것이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을 선포했지만 한번 터져나온 의심의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민준의 영화 발표는 서태환을 향한 선전포고인 동시에 어둠 속에 숨어있을지 모를 과거의 증인을 향한 간절한 신호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신호에 마침내 한 사람이 응답했다. 며칠 뒤 민준의 소속사로 낡고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발신인의 이름도 주소도 없었다. 편지 안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만들려는 영화의 진짜 결말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편지 끝에는 작은 공중전화의 번호와 오늘 밤 10시라는 시간만이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민준과 해우는 약속된 장소,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선술집 룸 안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섰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세월의 무게에 등이 굽고 깊은 죄책감에 얼굴이 그늘진 노인이었다. 혹시 최 반장님 되십니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사건 파일을 통해 30년 전 연희의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30년간의 침묵을 깨고 무거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30년 전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했던 그는 연희가 탔던 차의 브레이크 호스가 누군가에 의해 날카로운 도구로 절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다. 명백한 살인사건의 증거였다. 하지만 그가 상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마자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경찰서장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네. 최 반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라. 괜히 나리 집안을 건드려서 좋을 것 없다고 했지. 나리 집안, 서태환의 집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는 저항하려 했네. 하지만 그들은 내 가족을 들먹이며 협박했어. 결국 나는 내 손으로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 보고서를 거짓으로 꾸며야만 했지. 나는 경찰이 아니라 살인자의 공범이었던 게야. 그는 지난 30년간 그 죄책감 속에서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고 했다. 민준의 기자회견은 그에게 마지막 속죄의 기회를 준 것이었다. 내게 증거가 있네. 최 반장은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30년간 비밀리에 보관해왔던 당시 현장에서 찍었던 원본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예리한 칼날에 의해 잘려나간 브레이크 호스의 단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빼도 박도 못할 살인의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민준과 해우는 사진을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30년간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그 끔찍한 민낯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이제 서태환이라는 괴물을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최 반장이 남긴 살인의 증거는 30년 묵은 비극의 실체를 밝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차민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보다 더 큰 질문 하나가 남아 있었다. 바로 그의 아이였다. 반장님. 그는 다시 만난 최 반장에게 물었다. 사건 기록 어디에도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당시 연희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최 반장은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네. 그래서 30년 동안 혼자서 몰래 뒷조사를 좀 했지. 그가 꺼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연희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지만 뱃속의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있었다고 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바로 그 다음 날 서태환의 압력으로 아이의 모든 출생 기록이 삭제되고 사산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었다. 아이는 어디로 갔습니까?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도 거기까지는 알아내지 못했네. 하지만 아이는 분명 살아있어. 그 말 한마디에 민준의 잿빛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했다. 그의 아이가 살아있다. 그날 이후 그와 혜운의 추적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서태환을 향한 복수와 함께 30년 전 사라진 아이, 즉 혜운의 어머니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혜운은 자신의 어머니를 길러주었던 친척 할머니 댁에서 어머니의 낡은 출생 증명서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출생 증명서의 부모라는 양부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서류 가장 밑바닥 아주 작은 글씨로 후견인 서태환이라고 적혀 있었다. 모든 입양 절차를 서태환이 직접 처리했다는 증거. 민주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30년 전 서태환이 관여했던 모든 비밀 입양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의 서류를 찾아냈다. 혜운의 어머니가 서태환의 먼 친척뻘 되는 부부에게 입양되었다는 기록이었다. 혜운을 길러준 바로 그 친척 할머니, 할아버지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혜운은 떨리는 손으로 친척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손녀가 아니었다. 진실을 추궁하는 기자였다. 할머니, 제 엄마, 누구의 딸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늙은 할머니의 체념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알아버렸구나. 그래, 내 엄마는 서연이 그 가엾은 아이의 딸이란다. 서태환 그 무서운 사람이 평생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협박했어. 전화가 끊겼다. 혜운과 민주는 은신처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너무나도 거대하고 너무나도 잔인한 진실. 차민준, 그는 더 이상 복수에 불타는 늙은 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용감한 소녀의 할아버지였다. 김하운, 그녀는 더 이상 뿌리를 찾는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자신의 할아버지를 마주하고 있었다. 혜운아, 민준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30년의 그리움과 회한으로 젖어 있었다. 할아버지. 혜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그것은 30년 만에 할아버지와 손녀의 첫 만남이었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서로를 찾아낸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더 이상 과거를 향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도둑맞은 가족의 역사를 되찾고 할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 되어 있었다. 심판의 날은 화려한 레드카펫 위에서 시작되었다. 차민준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제작한 영화. 여름날의 메아리의 시사회 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스포트라이트가 바로 그 무대를 향해 있었다. 서태환 회장은 가장 좋은 VIP석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 영화가 자신을 겨냥한 유치한 도발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는 언론을 통제할 수 있었고 대중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차민준의 발악을 바로 눈앞에서 비웃어주기 위해 참석한 것이다.
영화가 시작되었다. 스크린에는 30년 전에 풋풋했던 차민준과 서연희의 사랑 이야기가 아름답고도 슬프게 펼쳐졌다. 관객들은 스크린 속 연인들의 비극적인 사랑에 눈물을 훔쳤다. 영화는 여주인공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났다. 영화가 끝나고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희미한 흐느낌이 흘렀다. 잠시 후 무대 위로 조명이 켜지고 영화의 감독과 주연 배우인 차민준이 올라섰다.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었다. 객석에는 김혜은이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를 지켜보고 있었다. 몇 개의 형식적인 질문이 오고 간 후 박은영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그녀는 김혜은과 미리 약속된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릴 배우였다. 차민준 배우님, 정말 훌륭한 연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너무나도 사실적이어서 마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 영감을 준 실제 이야기가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장내의 모든 시선이 차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배우의 그것이 아닌 30년의 한을 품은 한 남자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네, 그가 나지막이 하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영화는 허구가 아닌 저의 증언입니다. 그는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서연희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무대 아래에 앉아있던 혜운을 향해 손짓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바로 그 도둑맞은 사랑의 결실, 제 손녀 김혜운입니다. 연 회장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혜운은 눈물을 애써 참으며 할아버지의 곁으로 무대 위로 올라갔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영화의 진짜 결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서연희가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장의 내용과 최 반장의 얼굴, 그리고 그의 충격적인 증언이 담긴 영상이었다. 브레이크 호스는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태환 회장의 압력으로 모든 것을 덮어야만 했습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고함과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져 나왔다. 서태환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 당장 꺼.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스크린에 30년 전 현장에서 최 반장이 몰래 찍어두었던 날카롭게 잘려나간 브레이크 호스의 사진을 띄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서태환을 향해 손가락을 겨누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하고 제 사랑과 제 아이의 인생을 훔쳐간 사람은 바로 저기 앉아있는 제 처남 서태환 회장입니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서태환이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던 순간 행사장 입구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영화 시사회장은 이제 30년 묵은 살인사건의 범인을 체포하는 거대한 심판의 무대가 되어 있었다. 차민준과 김혜운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서 있었다. 시사회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로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서태환 회장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고 그가 30년간 쌓아올린 범죄의 제국은 본물처럼 터져나온 진실의 무게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연일 국민배우 차민준의 30년 묵은 진실과 서태환 회장의 두 얼굴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그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차민준과 김하운은 고요한 섬처럼 서로를 지키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을 향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대중 앞에 나서지 않았다. 그들의 전쟁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보듬고 30년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일뿐이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기에
서태환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차가운 눈으로 민준과 혜운을 노려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민준은 다시 한번 기자들 앞에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를 위한 무대가 아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영희 인생 40년 만의 은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지난 30년간 저는 아픈 기억을 잊기 위해 연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살아야 할 새로운 이유, 제 삶의 새로운 이야기가 되어줄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배우 차민준이 아닌 한 명의 할아버지, 한 명의 평범한 인간으로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의 은퇴 선언은 팬들에게 큰 충격과 아쉬움을 남겼지만 동시에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이 조금씩 그들의 이야기를 잊어갈 때쯤 민준과 혜운은 다시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남해의 작은 묘지를 찾았다. 이번에 민준의 손에는 하얀 국화꽃뿐만 아니라 혜운의 손이 함께 들려 있었다. 두 사람은 서연희의 묘비 앞에 나란히 섰다. 30년간 그를 짓눌렀던 지독한 슬픔과 고독은 이제 없었다. 그의 곁에는 연희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선물,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손녀가 함께 서 있었다.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혜운이 물었다. 민준은 대답 대신 혜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연희의 묘비를 향해 속삭였다. 보고 있어, 연희야, 우리 손녀야. 당신을 꼭 닮았지, 이제. 더 이상 외롭게 두지 않을게. 우리가 함께 당신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갈게.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30년간의 기나긴 겨울은 끝났다. 그의 상처 위에 혜운이라는 이름의 따뜻하고 눈부신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30년 전 그들이 함께 거닐었던 저 멀리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